네, 네, 일단 저희 올림픽스 에비던트의 특포도 현미경 역사는 꽤, 저희,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르게 참 오랫동안 발전을 해왔습니다.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발전을 해왔고요. 현재 지금 설치 중인 제품 장비 이름은 잘 작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마우스가 길어서 제가 마우스를 편히 안 두고, 네. 네, FVMP-RS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셋업 중입니다. 현재 이 장비는 멀티포톤 부분들의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모든 해상도, 속도, 모든 부분들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형태는 대충 이제 저렇게 생겼고요. 현재 설치되고 있는 장비는 좀 더 대형 동물들이나 좀 큰 그 샘플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 하단부에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이 빠지고 이 현미경 렌즈 아래쪽에 거대한 이제 공간을 이제 남겨놓는 겐트리 타입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커다란 사이즈의 재물대가 들어가서 그 소독물 실험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응용 부분들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 현미경이 뭐가 좀 다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현미경은 고속의 레조넌트 스캐너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저 스캐너 컴포칼에서 사용되던 이제 좀 정밀하고 해상도가 높지만 대신 속도가 느린 그런 갈바노 스캐너와 초당 30프레임을 512, 512에서 완벽히 줌이 되지 않는 최대한 큰 화각에서 그대로 속도를 발휘할 수 있는 레조넌트 스캐너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 그 목적에 따라 단순히 선택만 하시면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간단히 보시면 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512, 512 보통 멀티포톤에서 자주 사용되는 15배, 25배 대물 렌즈에서의 최고 화각이고요.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화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30프레임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 어, 예를 들어 이 레조넌트 스캐너가 없는 다른 장비들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들어가거나 보는 면적을 좀 쪼개거나 좁혀야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충 8에서 7프레임 정도 구현하려면 이 정도 사이즈를 줄이거나 좁혀야 되고요. 하지만 투포톤에서는 저희 장비에서는 100프레임까지도 바로 구현이 가능한 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익스트림하게 빠른 속도가 필요하실 경우도 더러 발생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네, 본 그림을 이제 초당 438프레임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의 동영상을 이제 보시고 계시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타임프레임 동안 여러 개의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보이던 싱글샷에서 안 보이던 사진의 어떤 해상도까지도 보여요.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시간별로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빠르게 수많은 장의 이미지를 얻어서 나중에 뭐에 쓸 거냐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에 쓸 건지가 결정되는 순간 이렇게 빨리 고속으로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특히 이미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프로세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다른 기존에 사용하시는 다른 전문 프로그램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화각 비교인데요. 보통 이 아래쪽이 이제 고속 멀티 포톤의 레조넌트 스캐너를 사용했을 때를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 저희 장비에서 이번에 설치되고 있는 장비에서는 현미경이 보는 이 동그란 화각 최대한 넓이를 전혀 속도 저하나 줌 화각 저하 없이 타양서에 나온 그 속도대로 촬영을 하시고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 두 개 옆 사례들을 뭐 다른 회사들 장비에 뭐 일예를 잠깐 예를 들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이유는 실제로 그 스캐너가 X축, Y축, Z축을 움직이면서 일정 영역을 스캔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스캐너가 끝까지 왔다가 원 상태로 빨리 돌아가서 필요한 곳만 스캐닝 하느냐, 이게 이제 플라이백 타임을 최적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내부 프로세서에서 동기화가 돼서 빠른 레조넌트 스캐너를 최대한 효율적인 딱 필요한 이동 공간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스캔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때문에 그런 속도를 구현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속도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멀티포톤 부분인데요. 멀티포톤 협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는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형광을 일으킬 수 있는 효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나 뭐 레이저적으로나 모든 게 이 효율이 낮으면 심플해요. 똑같은 화면을 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레이저 파워 출력 퍼센트를 주셔야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레이저의 그 성능 부분입니다. 멀티포톤은 아주 짧게 펄스를 일으켜서 에너지를 때립니다. 샘플에. 그 펄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는 확률,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현재 이제 셋업 중인 들어가 있는 레이저는 먼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레이저는 뭐 사실 레이저 값만 거의 3억 5천 정도 하는 최신 사양의 고성능 레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율성도 훨씬 더 좋을 뿐만 아니라 기존 멀티포톤에 설치됐던 레이저에 비해서 촬영하시지 못했던 예를 들어 사이5 같은 그러니까 파레드 계열이라고 하죠. 파레드 계열의 형광까지 멀티포톤에서 아마 촬영을 하실 수 있는 레이저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물 렌즈 부분이나 뭐 그런 광학적인 부분들은 현미경 자체가 세트로 하나의 패키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사용을 하실 때 그때 차근차근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포톤 렌즈의 중요성입니다. 멀티포톤은 주로 아주 두꺼운 조직 생체를 뚫고 보는 데 사용을 합니다. 빛을 특별히 바꾸지 않고 세포를 이제 쪼개거나 절개하지 않고 그냥 조직을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의 주위에 그 소동물의 특정 기관을 관찰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데 그 조직들이 두껍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그 영역이 조직 내부 좀 깊은 초점 안에 담겨져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빛을 산란시키고 이렇게 돼요. 이 그림이 그런 예시 그림입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타겟의 어떤 세포가 조직 안에 빛이 많이 산란되는 위치에 지어져 있다면 아무리 이 익사이테이션을 정밀하게 잘 레이저를 쏘아줘도 레이저를 맞아서 나오는 형광 자체가 퍼져나오기 때문에 부하게 퍼져나오기 때문에 빛이 터무니없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이런 약점들 때문에 그냥 일반 컴포컬에서는 좀 두꺼운 조직을 찍어서 깊게 촬영을 잘 할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 있는 멀티포톤과 물론 멀티포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렌즈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나오는 빛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빛이 퍼져서 나오면 나올수록 광로상에서는 샘플에서 나오는 빛이 쭉 올라오면서 점점 이제 넓게 퍼지게 돼요. 하나의 점을 찍었다면 점 하나가 이제 그 사이즈로 그대로 샘플한테서 나와서 디텍션 파트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포톤에서는 걔네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좀 더 큰 규격의 옵틱스나 아니면 큰 규격의 어떤 창문을 가지고 있는 디텍터들이 좀 특수한 설계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그래프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멀티포톤 현미경 광로 상에는 수많은 뭐 반사 거울이나 필터나 추가성 렌즈들이나 수많은 광학 장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광학 장치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옵티컬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싱글 포톤 일반 현미경이나 일반 컴포컬에서는 많이 찍어봤자 1000나노미터 이하의 그 파장의 레이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그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코팅이 1000나노미터 이제
넘어가게 되면 터무니없이 줄어요. 멀티포톤에서 특히 투포톤 현미경에서는 800나노에서부터 맥시멈 1300나노미터의 파장대역까지 익사이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즉 일반적인 현미경과 일반적인 현미경을 위한 광학 장치들은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레이저를 세게 줘도 중간 광로에서 다 효율이 깎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레이저를 사서 아무리 잘 설치를 하더라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는 1600나노미터까지 고르게 추가를 할 수 있는 저희 특허인데요. 1600 코팅이라는 특허인데 1600 코팅이 다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없이 이미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아까 처음에 레이저가 되게 비싼 최신상 제품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쓰시던 레이저나 일반적인 멀티포톤에 사용된 레이저의 그 맥시멈 파장대역이 1040나노 정도 되세요. DSLED나 RFP 정도 촬영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얘는 1300나노까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이제 최신형 레이저하고 이 시스템하고 맞물려서 진실로 사이5 영역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한 기술이 이거는 일반 모드로 MP 촬영을 했을 때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일한 샘플로 이건 딥포커스 모드라는 모드를 활용을 해서 촬영한 예입니다. 뭔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밝기가 훨씬 더 밝아지죠. 이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보통 예전에 멀티포톤을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알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물 렌즈 뒤쪽으로 레이저가 이제 들어와서 샘플로 향하게 될 텐데 레이저가 갖고 있는 모든 직경의 모든 힘을 대물 렌즈 뒤편에 있는 렌즈 그 직경에 맞춰서 꽉 채워서 루스 없이 보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본적인 과학에서는 아마 기계학과 교수님들이나 멀티포톤을 개발하시거나 현미경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동일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에비던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게 이상적이긴 하나 그걸 넘어서는 어떤 더 깊게 더 산란되는 위치의 영상을 찍을 때에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되더라라는 것을 R&D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멀티포톤 딥포커스 모드라는 이제 특수한 이건 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체크박스만 하나 하면 바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를 활용하게 되면 기준치 이상으로 깊게 들어갔을 때 초점을 깊게 움직였을 때 빛이 훨씬 더 산란이 돼서 되려 안 보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레이저의 직경을 거기에 맞게 오히려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상식과 좀 완전 좀 반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레이저의 직경을 줄여서 대물 렌즈의 중앙부만 레이저를 뿜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렌즈의 충분한 그 파워를 다 이용하지 못할 거니 더 어두워질 거다라는 부분이 좀 뒤집어진 거죠. 좀 특수한 기능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적게는 1.5배, 많게는 2.5배, 3배까지도 밝기를 향상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실험들, 일반적인 이미징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그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특정 조직을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더 깊게 이제 초점을 들어가고 싶은데 더 깊게 초점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미지가 어두워지니까 레이더 출력을 또 높이다 보면 그 레이저 출력도 복사열 때문에 장기 자체가 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딱 이 정도 수준의 레이저 출력에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구나. 한계가 있었는데 이 딥포커스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못하던 한계를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개인이 갖고 있는 체력 안에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오래 달리기를 해서 나 더 이상 여기서 더 못 뛰어. 더 못 뛰어. 난 평생 여기까지 해왔어. 였는데 이제 어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몇백 미터 더 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부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포톤 이빙에서 이제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포톤 이미징 같은 경우엔 레이저 하나가 이제 보통 단일 레이저 하나고요. 그 레이저가 파장을 바꿔가면서 여러 컬러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IR 레이저들, 가변형 IR 레이저들은 파장을 바꿀 때마다 레이저의 중심축이 이동을 해. 그러니까 가운데가 레이저가 가장 밝고 주변으로 갈수록 서서히 어두워지는 게 이제 기본 세팅이라면 그 세팅을 예를 들어 GFP를 촬영하는 그 파장대역의 레이저를 설정을 해두고 세팅을 했어요. 아, 나 RFP를 찍고 싶어 해서 레이저를 1040으로 딱 바꿨고 다시 촬영을 해보면 최소한 뭐 2분의 3분의 5분의 2 정도는 레이저 중심축이 틀어져 있어요. 이제 밝기가 고르지 않게 밝기가 고른 부분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멀티포톤에서는 일반 컴포컬처럼 여러 개의 컬러를 촬영을 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보는 실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찍기도 어려울 뿐더러 찍어도 이게 매번 찍을 때마다 밝기도 살짝씩 달라지고 그리고 레이저가 항상 동일한 위치를 고르게 밝게 비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압 청광에 따라서 틀어져 버리니까 이게 실험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래 샘플이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레이저가 광축 이동해서 뭐 상태가 틀어져서 그런 건지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복잡한 영역들 때문에 이제 그 다중 컬러를 사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실험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멀티포톤에서는. 이 부분이 일단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인데 일반 컴포컬 쓰시다가 멀티포톤은 더 깊게 볼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멀티포톤에서 이 슬라이드를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좀 들어왔다던데 이거 더 잘 나오려나? 글쎄요, 일반 컴포컬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일반 컴포컬은 다양한 색상의 레이저가 동시에 나와서 알아서 그냥 다양한 컬러를 동시에 찍어주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멀티포톤은 살짝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신 기존의 멀티포터를 사용해 오셨던 분들, 뭐 소동물 이미징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못하던 것들을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이제 이동하는 거 사용자가 뭐 설정을 해가지고 뭘 다시 맞춰야 되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 레이저가 지나가는 위치의 모든 반사 거리나 그런 것들이 그 레이저 센서에 의해서 중심축이 틀어지면 자동으로 맞추는 이제 오토 컨트롤 기능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포톤에서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실험 같은 것들을 아마 좀 도입하실 수 있다는 것, 이 부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일례로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마이크로 비드로 이제 촬영을 해둔 건데 그림 찍고 이제 레드를 찍은 거예요. 그냥 그걸 그 레이저 파장만 바꾸고 얼라인먼트를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두 개를 머징 시켰을 때 분명히 같은 마이크로 비드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항상 같은 위치, 같은 폭, 같은 방향으로 틀어지면 이렇게 찍어놓고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멀티포톤 레이저가 되게 좀 까탈스럽거든요. 얘는 튜닝 될 때마다 살짝살짝 변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또 수명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달라지고 방의 습도, 뭐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뭐 계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미묘하게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 장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자동으로 어떻게 바뀌든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멀티컬러 이미징이 가능하세요. 네, 이거는 그림으로 단순하게 이제 맞춰 놓은 거고요. 뭐 일단은 좀 이것들은 과거에 자주 쓰던 그림인데 지금 그냥 아무런 뭐 클라리티나 그런 기술들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의 그 브레인에서 어느 정도 팅투에서 촬영할 수 있을까? 그래야 할 때는 좀 무식하게 대결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 그 회사 장비 브로셔에서 따는 거였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진들은 많은 걸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가운데 회색 부분이 이제 저희 장비로 그때 테스트를 해서 촬영해서 브로셔에 이제 실었던 거고, 나머지들은 뭐 일본 회사들, 독일 회사들, 그쪽에서 이제 촬영한 것들을 끊어냈죠. 지금 현재로 보통 그 G스택 이미징을 할 때 표면은 되게 잘 나와요. 표면은 되게 잘 나오는데 쭉쭉쭉쭉 들어갈수록 첫 번째 어두워진다거나 아니면 표면에서는 작은 점으로 잘 보이고 이쁘게 나오던 점들이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퍼져서 해상도가 이제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냥 일반 컴포카 쓰시는 분들도 뭐 깊게 그 뎁스를 촬영해봤자 50 마이크로, 60 마이크로 정도밖에 되시진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를 촬영을 해오셨던 분들은 그 촬영하시는 조직 자체가 많이 산란되지 않고 좀 촬영할 만하기 때문에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오가노이드 그 3D 컬처한 셀들이나 투과성이 되게 낮은 셀들은 막 20, 30 마이크로만 들어가도 이제 아예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웃긴 건 10년, 20년 전 사신 컴포칼에도 Z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레이저를 더 세게 주게 만드는 기능들이 있어요, 다. 몰라서 안 쓰거나 아니면 복잡해서 안 쓰고 있었을 뿐.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렇게 촬영하시진 못하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서 설치 중인 저희 멀티포톤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결정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아예 렌즈 자체가 굴절률을 두께에 따라서 바꿔주는 이제 자동형 되게 특수 렌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즈 자체에 링들이 달려있는 렌즈들이 아마 현미경들에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 링들의 역할은 보시는 초점 깊이 위치에서 빛이 퍼지지 않도록 그 렌즈 링을 살짝 돌려서 한 번 더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멀티포토는 봐야 되는 초점 두께 자체가 워낙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 서페이스에서 저 깊은 심연까지 뎁스가 크기 때문에 필히 그걸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평소에도 안 썼던 건데 멀티포톤 방에 들어가면 더 안 쓰게 돼요. 불 완전히 꺼놓고 커튼으로 장비 다 가려놓고 빛 새어 들어갈까 봐 그래놓고 실험을 진행하시기 때문인데 들어가 있는 렌즈 자체에 아직 전동으로 그 어느 뎁스에서 퍼지는 빛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라라는 아예 전동 제어 장치가 렌즈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보시면 좀 렌즈가 희한하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은 곳까지 관찰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이 멀티포톤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시간 동안 이 멀티포톤 장비가 뭐 흔하다면 흔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뭐 이 연세대학교나 이제 서울 지역의 이제 대학들은 사실 뭐 지방 쪽보다는 워낙 예산들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멀티포톤을 옛날 거든 현재 거든 보유하고 계신 데가 그래도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옛날처럼 진짜 막뭐 유니콘 같은 장비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려다 보면 안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맞는 경우라도 멀티포터 원래 이거밖에 못해 라고 이제 포기를 하시고 더 이상 뭔가를 못 하시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간극 자체를 완전히 채우려면 실제로 장비 앞에서 샘플을 같이 찍어 보면서 아니면 실험을 같이 설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습득하시고 배워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카운슬링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꼭 어떤 실험을 설계하시기 전에 먼저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다 실험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현미경 찍을 때 찍은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사용법을 문의하시러 전화를 주실 경우는 늦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그 장비가 설치돼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까지 그 에비던트 코리아의 박형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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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컴포칼로도 가능은 하세요. 요즘 컴포칼을 사용을 해서 또 워낙 좋은 컴포칼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다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오가노이드는 이제 표면에서 이제 구라고 치면 디스텍할 때 구라고 치면 한 요 정도까지만 이제 디스텍만 보이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아예 그냥 암흑이 돼요. 이제 이 암흑을 촬영을 하려면 조금 테크닉을 더 배우셔야 돼요. 컴포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넘으시게 되는 장점이 그러니까 다양한 컬러를 염색을 해서 염색이 된 다양한 컬러를 동시에 좀 빠르게 찍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멀티포토는 그 다른 컬러를 찍으면 레이저가 이제 그 파장이 바뀌어야 되는 시간대가 필요합니다. 하나 찍고 찍는 건 뭐 예를 들어 0.5초가 걸렸다고 치면 그린 찍고 레이저가 레드로 바꾸는 데 5초가 걸려요. 그러면 찍고 그린 찍고 아니 찍고 5초 있다가 찍고
시스템 하나 내려가고 찍고 5초 있다 찍고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싱글 컬러로 오버로이드를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그냥 멀티 컬러를 하셔야 된다면 그 기존 컴포컬에서 그 부족한 뒤쪽을 어떻게 뭐 자동으로 밝게 바꿔서 찍을 수 있느냐를 이제 트레이닝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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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은 보통 일반적인 브레인이면 저희 그냥 G 저 브레인에 오픈을 시켜놓고 스커를 아니, 땄다고 하면 좀 이제 그 스커를 제거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상태에서 한 1.1mm, 1.2mm 깊이까지는 들어가서 촬영하실 수 있어요. 거짓말이 없는 와, 대단하다, 근데 진짜. 이거 미친 거 같아. 아, 저 이제 그 과거 모델에서 경우는 GP까지 찍으려면 일단 레이저 세게 하면 어느 정도 보일 수는 있었는데 이상이 이 돼. 레이저 생각하면 안 돼. IR 레이저는 뜨거워요 뭐가 실제로. 그래서 복사열 때문에 이 조직이 손상을 입거든요. 근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익사테이션 효율이나 뭐 이제 기타 디포커스 문화 등등들 때문에 그 같은 위치에 그 깊이를 찍어도 상대적으로 훨씬 약한 레이저 파워로 얘를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1mm 정도 뎁스에서 촬영하시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촬영을 하시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다만 이제 이렇게 못하던 걸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걸 어디에 이제 쓸 거냐. 네, 그런 감각들이 오히려 좀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뭐 없으신 것 같은데 이만 저희는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